저는 요즘 여러분들 사연 듣는데 재미를 붙이고 사는 구독자입니다.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으면 참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항상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사연을 들으면 내가 저 사람처럼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사람의 도리라는 게 뭘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보통은 서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저에게도 비슷한 사연이 있어서 오늘은 제 얘기도 한번 들려드릴까 해요. 저는 아직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30대의 새댁입니다. 20대 때부터 만나던 무던한 성격의 남편과 만나 결혼하고 이제 차츰 유부녀로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어요. 제 위로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저보다 2살 위인 오빠는 일찍 사고를 쳐서 20대 초반에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던 지금의 새언니와 혼전 임신으로 이른 결혼을 했습니다. 저야 그때 갓 20살이 되어 새로이 시작한 대학 생활에 정신이 없을 때였는데 나중에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듣고 보니 저희 어머니 마음고생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오빠는 어릴 적부터 제법 사고를 치던 편이었습니다. 공부에 영 관심이 없었던 것은 둘째 문제라고 치더라도 매일같이 쌈박질에 애들 돈이나 빼앗고 다니는 소위 말하는 일진이었습니다. 재범 모범생 축에 속하는 저는 자라는 내내 그런 오빠가 창피하고 참 싫었어요. 행여나 학교에서 오빠가 아는 척할까봐 오빠에게 괴롭힘 당한 애들이 혹시 저를 괴롭히는 건 아닐까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나마 제 할 일 알아서 하는 저에게는 좀 덜하시긴 했지만 오빠에게는 아마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정신 못 차리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매섭게 체벌을 하셨거든요. 오빠가 사고 친 걸 들키는 날은 집안 분위기가 정말 말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니놈 사람 만들어 놓지 않고는 제명에 못 살겠다. 어딜 피해? 당장 이리 오지 못해?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 진짜 죽어요. 그만 좀 때리세요. 여보, 이러다 진짜 애 잡겠어요. 고정하세요. 네? 당신이 맨날 이렇게 감싸니까 저놈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혼나기 싫으면 애초에 혼날 짓을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 놓지 못해? 저는 정말 오빠가 지긋지긋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놈의 집구석 나가버리고 말 테다 이를 빠득 갈았습니다. 사고치는 오빠도 싫었지만 따끔하게 야단 한번 제대로 치지 못하고 우는 소리를 하는 엄마 말도 듣기 싫었어요. 그래도 네 오빠인데 내가 너한테 아니면 이런 소리를 어디서 하겠니? 듣기 싫다고. 오빠는 사고를 쳐도 앞에서 찍소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걸 왜 나한테 다 풀려고 들어? 아들은 말 한마디 하기도 어려우면서 딸한테는 자식한테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해도 된다는 거야? 지겨워 죽겠어 정말. 저희 어머니는 정말 전형적인 그래도 아들이 잘 돼야 집안이 바로 서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오빠와 엄마에 대한 반감이 가득했던 저는 그런 엄마 말에 맞장구 쳐줄 생각이 개미 눈꽃만큼도 없었고요. 그래서 장학생으로 대학교에 합격하자마자 집에 일말의 미련도 없이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새언니를 집으로 데리고 온 게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오빠는 대학은커녕 변변한 일자리 하나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떡하니 배부른 새언니를 이런 방구 없이 집으로 데리고 왔으니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 밥벌이 하나 제대로 못하는 놈이 덜컥 애부터 만들어 와? 네가 아무리 생각이 짧기로서니 이젠 하다하다 이런 사고까지 치는구나. 나도 더는 네 놈을 못 견디겠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간 참을 만큼 참았던 아버지는 더는 오빠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고 여보, 그래도 애까지 가졌는데 저렇게 쫓아내면 어떡해요. 고정하세요. 네? 엄마야 늘 하던 소리 똑같이 하시더군요. 그러나 아버지도 보통 기세가 아니셨어요. 일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도 아직도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저놈 저렇게 천둥 벌거숭이처럼 사는 거 반은 당신 책임이야. 같이 쫓겨나고 싶은 거 아니면 입 다물어. 집안 꼴 참 잘 돌아간다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사고 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이제 저 난장도 꼭 남의 일 같았습니다. 새언니라고 데려온 사람은 제가 이미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오빠 오토바이 뒷공무니에 매달려 가던 걸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오빠랑 같은 무리에서 여자애들을 괴롭히고 돈이나 뜯던 여자였습니다. 꼭 데려와도 자기랑 비슷한 걸 데려왔다고 생각했죠.
이번에 기숙사 돌아가면 한동안 집으로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서려는데 엄마가 다급히 저를 뒤쫓아 오셨어요. 왜요? 예, 네 오빠는 남자니까 그래도 어디 가서 잠이라도 얻어 자겠지만 쟤는 배까지 불렀는데 어쩌겠니? 네가 잠깐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어?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자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지금 기숙사 들어가는 길이야. 설마 지금 나보고 대학교 기숙사에 배부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라는 소리 하는 거 아니지? 단 며칠인데 그렇게 야박하게 굴 거 없잖아. 곧 식구 될 텐데. 그러지 말고, 응? 엄마 진짜 미쳤어? 엄마한텐 아들만 자식이고 딸은 자식도 아니야? 이제 나한테는 부끄러운 것도 없어? 식구 같은 소리 하지 마. 엄마 딸도 자식으로 대접 안 해줘 놓고 나 혼자 아득바득 공부하느라 그 고생을 하는데도 칭찬 한번 제대로 해준 적 없으면서 사고 치는 오빠한테만 이것저것 다 해주고 나 참고서 하나 살 때도 손 벌벌 떨게 만들어 놓고서는 오빠 사고 친 것도 돈도 다 해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엄마는 아빠한테 저렇게 무시당해도 할 말 없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 기어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엄마를 보자 그간의 서름이 그만 폭발해버렸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안과 연을 끊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똑같이 제 배 아파 나왔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저 인간 말종보다도 사랑받을 수 없는 걸까 서러움이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단단히 났던 저는 그 학기 내내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집안 돌아가는 사정을 알 길이 없었죠. 사실 딱히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방학 때 아버지 호출에 잠깐 집에 들렀더니 오빠는 집에 없었습니다. 어쩌기로 했대요? 엄마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뭐 어쩌기는 저들 알아서 살 일이지. 그간 부모 등골을 그만치 빼먹었으면 우리 할도리는 다 했다. 너도 괜히 연락 받아주지 마라. 그놈 그거 쉽게 정신 차릴 놈이 아니니 괜히 어린 너한테까지 손 벌리려고 들지도 몰라. 애 있다고 안쓰러워서 한두 번 도와주다 보면 나중에 안 도와준다고 앙심 품을 놈이야 그놈이. 애초에 싹을 잘라야 한다. 뭐 제가 도와주려야 그럴 돈이나 있나요? 뭐 걱정 마세요. 저희끼리 대화를 주고받는 내내 엄마는 침울한 기색으로 말 한마디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불어 말을 붙이지 않았고요. 집에서 자고 가고 싶은 마음이 영 들지 않아 곧장 돌아가려는데 엄마가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저번처럼 속 뒤집는 소리 할 거면 그냥 가게 두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너도 오빠 어쩌고 있는지 궁금한 것 같아서. 너희 오빠 요새 일 나가 방도 하나 구해서 며느라기랑 같이 살고 있고. 그새 며느라기가 됐나 보네요. 그래도 점점 산달이 다가오는데 혼인신고는 해야지. 이제 진짜로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 네 눈엔 안 차겠지만 너무 고깝게만 보지 말고, 응? 고깝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든 살던 관심 없으니까. 어차피 엄마가 잘 챙겨주시겠죠. 너 그렇게 보내고 엄마도 반성 많이 했어. 엄마가 네 오빠 사고치고 다니느라 그거 수습할 생각만 한다고 너 크는데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엄마가 미안해. 됐어요. 내가 미안하단 소리 한두 번 듣나. 그래놓고 나한테 또 미안한 짓 할 거잖아. 안 봐도 뻔하지. 오빠 일자리도 당연히 엄마가 구해다 준 거겠죠. 방 구해줬을 거야. 말할 것도 없고. 나 이제 엄마한테 아무것도 기대 안 하니까 엄마도 오빠 문제로 나한테 이야기 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간 아버지와 오빠 사이에서 혼자 아등바등하는 엄마가 안쓰러운 마음에 수도 없이 참아왔지만 결국 돌아온 건 상처뿐이라는 생각에 더는 엄마를 받아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땐 엄마보다 나 스스로가 더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 다니는 내내 본가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공부하느라 바쁘고 지금의 남편과 연애도 하면서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드물게 집에 갈 때는 건너서 오빠 소식을 듣기도 했지만 별다른 감흥은 없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오빠와 절연한 아버지는 오빠와 오빠의 가족들을 만나지 않고 있었어요. 저도 오빠나 새언니는 궁금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조금 궁금하긴 했습니다. 부모가 문제지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엄마 혼자서 오빠네 집을 간간히 들락거리는 것 같았지만 불어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에 성공해 그간 대학 시절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자취를 시작할 무렵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퇴직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장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진행이 빠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암은 암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아버지께서는 크게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새 이 나이 먹도록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 때되니 생길 일이 생긴 것뿐이다.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간 오빠 때문에 마음고생이란 마음고생을 있는 대로 다 하시고 이제 퇴직하셔서 좀 편하게 사시나 했더니 암 환자가 되어버린 아버지가 안쓰러웠어요. 비록 자라는 내내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어 원망스러웠던 마음도 있었지만 그나마 아버지가 아니셨으면 제게 무관심한 엄마와 인생의 도움이라고는 안 되는 오빠 사이에서 어떻게 엇나갔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을까? 아버지께서 제 자취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딸내미 불편해하는 눈치를 빤히 아셔서 이삿날을 제외하고는 그간 아버지께서 저희 집으로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눈치에 아버지께 앉으실 자리를 권하고는 무슨 말을 하실지 침을 꿀꺽 삼키고 기다렸습니다. 네 오빠를 만나고 왔다. 그럴 수 있지요. 어찌됐든 자식이니까요. 거기다 손자까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안 하셔도 내심 손자가 보고 싶으셨을 텐데 암 진단까지 받게 되셨으니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손자 생각이 더 나셨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생긴 건 네 오빠를 빼다 박았는데 그래도 애가 참 얌전하니 순하더라. 한 번 보고 다 알 수 없겠지만 오빠 성격을 닮지 않았다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안도했습니다. 본인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그 편이 훨씬 나을 테니까요. 여기까지야 예상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널 찾아온 건 유산 문제를 미리 정리하고 싶어서야. 유산 이야기는 뜻밖이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시긴 했지만 예후가 아주 나쁜 것도 아니었고 진행이 빠르지도 않았기에 그저 치료받으시게 할 생각뿐이었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아버지, 아직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안 들을래요. 어허, 그냥 들어. 내가 당장에 나자빠질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문제는 미리 정리를 해둬야 뒤에 잡음이 없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한테 미리 언지를 해두지 않으면 네 오빠 때문에 언제가 돼도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낯빛이 하도 어두워 달리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로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미래이니 아버지 생각은 오죽하셨겠어요. 먼저 너한테는 미안하다. 너랑 네 오빠한테는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줄 생각이야. 원래 그놈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요량이었다만 어린 것 한 번 보고 나니 아비나 어미나 어느 것 하나 미덥지가 못한데 저 어린 게 크면서 얼마나 고생스러울지 걱정이 되어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더구나. 가뜩이나 네 엄마가 사고치는 네 오빠만 챙기고 밑빠진 독에 그리 물을 부었는데 머리로는 너한테 유산이 더 돌아가는 게 당연한데 이런 결정을 해서 너한테 면목이 없다. 정작 차별하며 키운 엄마한테도 듣지 못한 소리를 해주시는 아버지 덕에 서운한 감정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재산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데 왜 저한테 미안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지금 말씀 꺼내시기 전까지는 유산은 생각도 못 해봤는걸요. 게다가 오빠 쪽에 식구가 많으니 더 물려주셔도 달리 할 말이 없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임의로 그렇게만 두면 네 오라비 길길이 날뛸 테니 내가 서류 정리는 분명하게 해둘 거야. 그러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걱정이 되는 건 너의 엄마야. 아, 그렇죠. 사고치는 아들 앞으로는 그 무엇을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으실 엄마였습니다. 아버지가 무얼 걱정하시는지는 너무나 자명했죠. 네 어머니한테 바로 재산 명의 이전을 했다가는 네 오빠 입에다 재산 갖다 바치는 꼴이나 다를 게 없겠지. 지금 우리 사는 집은 주택연금 들어서 다달이 너희 어머니 생활비 나오도록 할 테고 그 사람 가고 나면 집은 공사에 귀속될 테니 그렇게만 하면 생활하는데 너한테 손 벌릴 일 없이 부족하지 않을 거다. 근데 그놈이 나 떠나고 나면 과연 그 집에 손대지 않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
당연한 의심이었습니다. 제가 보기 싫은 마음에 그간 귀 기울이지 않아 그렇지 아버지에게 절연당했는데도 어떻게든 아버지 재산에 손을 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을 오빠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마음도 일이 무거우실 수밖에요. 네 엄마랑 같이 내 생전의 집 처분과 관련해서 공증을 받을 거다. 주택연금 관련 문제는 변호사를 끼고 진행할 거고 네 엄마 옆구리 찔러서 네 오빠가 그 집을 처분하려 해도 네 동의가 없으면 주택연금 해지와 집 매매가 불가능하도록 조항을 넣을 거야. 혹여 처분하더라도 처분한 돈 그놈 혼자 홀랑 먹지 못하도록 비율 배운도 미리 기재해 둘 거고 그렇게 하면 그놈도 섣불리 제 엄마 집까지 탐내지는 못하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놈이 집 못 팔게 한다고 너를 들볶을게 선한데 그건 내가 떠나면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니니 그게 벌써부터 걱정이구나. 오늘 아버지가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바로 이거였겠죠. 제가 이미 엄마에게 오만 정이 떨어진 걸 알고 있으셨겠지만 저 말고 엄마를 부탁할 데가 없으셨을 테니까요. 저도 엄마에게 마음의 응어리는 남아있었으나 그렇다고 오빠한테 집도 절도 빼앗기고 엄마가 길거리에 나앉길 바라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기에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제가 그 집은 꼭 지킬 테니 아버지도 엄마 걱정은 마세요. 제게 확답을 받고서야 아버지 안색이 좀 나아지셨습니다. 간만에 오신 아버지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좀 가슴이 답답해지는 듯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카를 한번 보셔서 그런지 몇 년 만에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 취직했다며? 그동안 잘 지냈냐? 조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 연락 안 하긴 오빠도 피차 일반이었으니 말 얹지 말고. 무슨 일이야? 애가 고모를 보고 싶어해. 고모가 있다는 얘기는 해줬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궁금했나 봐. 아버지가 집에 못 오게 하실 때야 그러려니 했지만 할아버지 얼굴도 한 번 보고 나니 더 생각이 나나 봐. 네가 나한테 감정이 별로 안 좋을 건 아는데 그래도 나도 이제 애 아빠인데 예전처럼 그러기야 하겠냐. 시간 나면 애 얼굴이라도 한번 보러 오라고. 솔직히 오빠가 다시 보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핏줄이 당기는 건지 어린 조카가 고모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에는 흔들리더군요. 거기다 벌써 태어난 지 수년이 되었는데 만난 적이 없어 고모 소리가 어색하다는 생각에 그간 아이에게 너무 무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빠의 제안을 수락하고 처음 만나는 조카에게 줄 선물을 고르다 보니 저도 괜히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렇게 오빠의 집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죠. 야, 너 오랜만이다. 이제 제법 직장이 퇴근하네. 아가씨 어서 오세요. 우리 수민이가 아가씨 엄청 보고 싶어 했어요. 마치 어제 만난 사람인 양 저를 반기는 오빠와 새언니가 좀 어색했으나 저도 분위기에 맞춰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이 크진 않지만 제법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한 바퀴 휘 눈으로 둘러보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주춤한 아이는 낯을 가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수민아, 수민이 보고 싶어 했던 고모야. 이리 와서 인사해. 수민이가 고모 데려오라며. 고모 왔네. 제 엄마 아빠가 어르는 소리에도 당황스러워 보이는 아이에게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수민아 안녕? 고모야. 고모 궁금해했다고 들었는데 얼굴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아이에게 말을 걸자 그제야 아이가 슬쩍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아이는 오빠 어릴 적 얼굴과 많이 닮아 있었지만 눈매 많은 순한 것이 오빠와는 달랐습니다. 얌전하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답게 조심스럽고 조용하게 다가가는 것이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고모라고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어른이잖아요. 다행히도 그런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는지 아이의 눈에 호기심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도 수민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악수할까? 대답은 하지 않지만 수줍게 제가 내민 손을 맞잡은 자그마한 손가락이 따뜻했어요. 참 이래서 핏줄이 무서운 건지 제 아빠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도 조카는 예뻐 보이더군요. 낯은 가려도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이내 제 무릎에 살포시 앉은 수민이는 제가 그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얌전히 제 무릎 위를 지키고 앉았습니다. 고모, 다음에 또 와요?
아이고 예뻐라고 하루 새에 저는 그만 수민이에게 마음을 홀딱 빼앗겨 버렸습니다. 기어코 제 아들과 절연하리라는 아버지의 강철 같은 다짐을 꺾은 아이이니 오죽하게나 싶었으나 아이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성격이 제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게 더 마음에 든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한번 물꼬를 트고 나니 서로 간의 교류는 잦아졌습니다. 저도 그간 엄마와 소원해진 탓에 본가에 잘 방문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사이에 수민이가 끼다 보니 저도 가끔씩 본가에 들르게 되더라고요. 특히 아버지가 수민이를 보면 기뻐하셔서 그 모습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힘드실 아버지께 수민이가 위안이 되어주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집에 드나들다 보니 자연히 엄마와도 마주치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죠. 엄마는 간만에 보는 제 눈치를 보면서도 오랜만에 집에 딸이 와 있다는 게 기쁘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예, 이것도 좀 먹어봐. 너 이거 좋아하잖아. 알아서 먹을게요. 잘 먹고 있어요. 정작 잘할 때는 오빠 좋아하는 반찬 위주였던 식탁에 제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엄마 딴에도 저와 잘 풀어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예전처럼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다시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그저 이 정도 거리라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상했던 건 오빠와 올케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미심쩍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다시 만난 동생이고 또 오빠 말 맞다나 저도 이제 부모가 되었으니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닐까 했지만 그러기에도 둘의 태도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 중에 지나는 말로 제가 그런 말을 하자 아버지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아마 내가 한 말 때문일 거다. 무슨 말이요? 오빠랑 언니한테 따로 무슨 말씀 하셨어요? 내가 믿는 자식은 너 하나뿐이라고. 집안일이든 재산 문제든 나는 모든 문제는 너랑 상의하고 결정한다고 그랬다. 이 집에서 어른 노릇하는 건 너니까 니들도 깍듯이 대하라고 아주 엄포를 놓았지. 그런 소리를 다 하셨어요? 답지 않게 밑밥까지 깔아두셨다는 말씀에 아버지의 근심이 얼마나 큰지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나 가고 나면 재산 한몫 챙길 생각에 만만일 텐데 뭐라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려면 너한테 밑보이면 안 되겠다 싶었겠지. 내가 허투루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미리 재산 정리 다 맞춰놓은 것 너한테만 이야기했으니 미리 잘 해둬야지 싶겠지. 그제야 그 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이해가 갔습니다. 단순히 저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제 눈치를 살살 보는 게 저도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수민이 낳고는 정신 좀 차린 것 같던데 설마 전처럼 굴지 않겠죠. 저들도 부모인데 애보기 부끄러워서라도 그러겠어요? 모르는 소리 마라. 사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 아니다. 내 자식이지만 저놈이야 일찍부터 싹이 글렀고 애 엄마도 내 앞에서나 눈치 보는 신용하며 싹싹하게 굴지. 네 엄마는 벌써부터 아주 바보로 본다. 내 앞에서는 자제하기는 하는데 가끔 애한테 버럭하는 걸 보면 집에서는 또 얼마나 애한테 드자비를 할지도 걱정스럽고. 엄마를 바보로 본다는 말이 걸리긴 했지만 그동안 오빠에게 해오던 걸 올케에게도 별다를 것 없이 했다면 엄마가 호구를 잡힐 만도 하다는 짐작은 갔습니다. 그보다는 애한테 버럭한다는 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큰소리 한 번 안 내는 순한 아이인데 뭐 그렇게 버럭할 일이 있을까 싶기도 했지만 그 두 내외의 성질머리를 아는 제 입장으로는 설마 그 성질머리를 제 자식에게 그대로 부리고 있을까 봐 걱정스러웠어요. 아니겠지. 설마 제 자식한테까지 그러겠어? 생각하면서도 학교 당할 때 개차반 오빠에게 당할 만큼 당해본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혹시 애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제가 봐온 게 있어서 그런지 아버지 말씀 듣고 보니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내가 혹시 몰라서 애랑 둘만 있을 때 슬쩍 살펴보긴 했는데 그래도 몸에 멍이나 상처가 없는 걸 보니 손버릇이 나쁘게 굴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애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둘이 싸우기도 자주 싸우는 모양이야. 그럴 때마다 애한테 화풀이 하듯이 말하는 것 같은데 가뜩이나 성정에 소심한 수민의 성격을 버리는 건 아닐지 걱정이다. 싸우면 애 안 보는 데서나 싸울 일이지 성격이 보통이 아닌 두 사람이 싸우면 집안 꼴이 어떨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조카가 매일같이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니 아이에게 더 신경이 쓰였죠. 오빠 집에 자주 가세요? 어?
흔치 않게 제가 먼저 말을 붙이자 엄마가 놀라신 듯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혹여 제 오빠 마음에 안 드는데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아닐까 말을 고르시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가끔 수민이도 볼 겸 애들 살림도 봐줄 겸 가지. 살림을 봐주신다고요? 아니, 애엄마가 가끔 일을 나가거든. 어릴 때 시집와 그런가 아직 살림에 손이 익지 않은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 내가 그렇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수민이 보면서 살짝씩. 더 듣고 싶지 않아서 거두절미하고 수민이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수민이 보는 앞에서 오빠랑 올케가 많이 싸워요? 그러자 엄마 표정이 대번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싶었죠. 사람 참 쉽게 바뀌질 않아요. 그래도 제 자식 앞인데 어쩜 그렇게 둘 다 생각이 없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얘가 다 듣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그걸 안 하는 거면 엄마 앞에서도 자주 그런다는 거네? 애엄마랑 아빠 둘 다 성격이 불같으니 아무래도 그럴 때가 잦긴 하지. 저는 한숨을 푹 내쉬고 말했습니다. 요즘도 오빠 뒤치다거리 다 해줘요? 아니야. 나 이제 안 그래. 다 커서 제 자식까지 낳은 놈 사고를 쳐도 제가 수습하는 거지. 늙은 어미가 쫓아다닌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저 생긴 대로 살겠다는데 나도 더는 안 그런다. 생각 외로 엄마에게서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웬일이야? 그렇게 사고를 쳐도 오빠한텐 생전 나쁜 소리 한 번 안 하더니. 내가 미련통이었지. 제 아버지한테 늘 타박을 받으니 나라도 감싸면 좀 정신을 차리겠지. 머리 굵으면 제 놈이라고 철 안 들고 배기겠나 싶었어. 근데 그게 다 헛수고였지. 제 어미는 고사하고 제 자식 앞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놈인데 내가 밑빠진 독에 물 부은 거지. 간만에 듣는 하소연이었으나 그 내용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엄마한테서 그간 오빠를 무조건적으로 감싼 일을 후회하는 말을 듣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손자 앞에서 소리를 질러대며 싸우는 아들 내외를 보며 엄마도 깨달은 바가 있으신 듯 했습니다. 그간 제가 그리 호소를 해도 속이에 경을 끼더니 그래도 손자가 다르긴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그걸 알았는데도 그 집에 가서 살림을 살아줘요? 걔들 이뻐서 해주는 거 아니야. 수민이 환경 나빠질까 더 그런 거지. 다급하게 해명하는 엄마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측은지심을 느끼는 제 모습을 보며 나도 참 답이 없다 싶었습니다. 그럼 괜히 그 집 가서 고생하지 말고 수민이 봐줄 일이 있으면 집으로 데려와요. 엄마 일 있으면 나한테 데려오고 며칠 봐주는 정도 해줄 수 있으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듯 엄마가 제 뜻밖의 말에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집에 발길을 끊기 전에 가장 크게 싸웠던 게 수민이를 가진 옳게 거친 문제였으니 제가 수민이에게 따로 마음을 써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수민이도 제게는 귀한 조카였습니다. 고맙다. 몇 번 보지도 않은 조카한테 이리 마음을 써주고 나도 그렇고 항상 가족들한테 마음 써주는 거 너였는데 내가 눈이 멀어 그걸 몰랐어. 미안하다. 미안해. 제게 고맙고 미안하다며 울먹이시는 엄마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과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원망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걸 진작 아셨다면 가족이 이 꼴이 되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돌보아야 할 아이가 있는 이상 이런 제 응어리는 다음 문제였습니다. 나 허투루 하는 말 아니야. 나도 수민이 고모예요. 진짜로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까 애 엄마 아빠 애 보기 안 좋은 짓 한다 싶으면 바로 나한테 보내. 고맙다. 말만이라도 정말 고마워. 연신 눈물을 훔치며 고맙다고 중얼거리는 엄마를 보며 그새 많이 늙으신 엄마 모습이 또 짠하게 다가왔습니다. 제 가정까지 꾸리고도 제 모친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게 만드는 오빠놈에게 신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주말마다 수민이가 저희 집으로 오게 됐어요. 부부가 주말에 뭐가 그리 바쁜 건지 애 맡아줄 사람이 있다니 애랑 같이 있어줄 생각은 않고 신나게 맡기러 오더군요. 애들 부모 행실엔 속에서 욕이 나왔지만 수민이는 예뻤기에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된 당시 제 남자친구와도 제대로 데이트할 시간은 주말뿐이라 좀 미안하긴 했지만 사정을 이해해준 남편도 자주 저희 집에 수민이를 보러 온 덕에 제법 가까워졌습니다.
수민이는 처음 만났을 때는 말수가 극도로 적었지만 어느새 저에게도 익숙해졌는지 작은 목소리로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제 앞에서도 밝아졌다고 생각해서 기뻤습니다. 우리 수민이 처음 봤을 때는 수줍어서 고모한테 말도 잘 못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줄은 몰랐네. 제가 놀리듯 말하자 수민이는 금세 시무룩해져서 말했습니다. 집에서 말 많이 하면 시끄럽다고 엄마 아빠가 소리 질러요. 고모는 제가 이야기 많이 해도 다 들어줘서 좋아요. 아이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민이처럼 순한 애가 또 어디 있다고 이걸 못 견뎌서 애한테 소리를 지르는 오빠 내외가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제 마음만 같아서는 수민이를 제가 확 데려와 버리고 싶었지만 부모가 뻔히 생존해 있는데 그럴 수 있을 리가 만무했죠. 수민이와 함께 있는 시간만이라도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수민이도 초등학생이 되었죠. 그동안 아버지께서 제법 잘 버텨주고 계셨는데 아버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무리 암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너무 갑자기 상태가 좋지 않아져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더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하셨는지 결혼을 서둘러 줄 것을 부탁하셨어요. 아무래도 내가 오래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너 시집 갈 때 손은 잡아주고 싶어. 정말 별소리를 다 하신 다음에 아버지를 타박했지만 아버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저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는 정말 병색이 완연하셨거든요. 결국 예정보다 몇 달 앞당겨 결혼식을 치른 지 보름도 되지 않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실감에 제정신을 차리고 있기가 힘겨웠지만 남은 일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산소를 꾸미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다들 어느 정도 일상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가장 걱정하셨던 유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전부터 저에게 말씀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덕에 모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혹여 제가 혼자서 미리 유산과 관련된 사실을 알았다거나 유산 문제에 예전부터 관여되어 있는 걸 알면 오빠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기에 아버지의 유산 배분의 공표 또한 변호사에게 이름해 두셨습니다. 그렇게 유산과 관련한 세부 사항들이 공개되자 저도 일단 아버지가 당부해 두신 대로 사전에 유산 문제에 대한 언지를 들은 적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니를 우리가 모시면 이 집 문제도 유산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나? 오빠가 시커먼 속을 채 숨기지도 못하고 드러내자 집과 관련해 미리 결정되었던 주택연금 문제와 처분에 관련된 사항 또한 공개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선견 지명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떠나신 지 얼마나 됐다고 공평하게 유산을 받은 만큼 받았음에도 어머니 사실 집까지 탐내는 모습에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 아버님도 이제 집에 안 계시면 적적하실 텐데 저희가 모시는 건 어때요? 혼자 계시기엔 이 집 너무 넓잖아요. 은근슬쩍 이 집에 비비고 앉아보려는 올케에게 어머니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니들이랑 같이 사는 게 더 불편하다. 평생 내가 내 남편이랑 같이 산 집인데 나는 여기서 그냥 혼자 살란다. 늘 아들 며느리에게는 한 발 양보하시던 엄마였기에 오빠 내외는 당연하고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엄마가 저리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건 평생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오빠 내외는 더 말을 꺼내보지도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엄마와 저희 부부만 남자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떠나기 전에 너희 아버지가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 자기 죽고 나면 분명히 네 오빠 내외가 당신을 모시네 마네 하면서 집부터 꿀꺽하려 들 거라고. 제 엄마 몫으로 남은 건 그거 하나뿐인데 그래도 내가 저들한테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싶었건만 내 꼴이 참 우습게 됐구나. 너희 아버지가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이제 막아줄 자기도 없는데 예전처럼 무르게 굴었다가는 저놈한테 잡아먹히는 건 순식간이라는 소리를 하기에 제 아들한테 어쩜 저렇게 마지막까지 모질까 싶기도 했다만 내 자식 모르는 건 네 아버지가 아니라 나였어. 진작 네 오라비 싹수 알아봤을 너로서는 이제 와서 내가 이런 소리 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겠지만 떠난 그 사람 말 새기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볼까 한다.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평생 아들한테 인생 갈아넣은 결과가 이러했으니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바가 없지 않다고 하나 엄마라고 제 아들이 저 지경까지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남편도 이른마당에 그리 귀히 여겼던 아들에게마저 배신감을 느꼈을 엄마를 더는 탓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괘씸하게도 오빠 내외는 부모님 댁으로 가던 발길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먹을 건 다 뽑아먹었다고 생각했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기들 필요할 때만 아무 때나 수민이를 맡겼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저희들이 픽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애만 덜렁 보냈죠. 별 정이랄 것도 없는 저야 그렇다 쳐도 저 사람 만들겠다고 본인 인생을 바친 엄마나 제 자식인 수민이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며 사춘기를 맞이한 수민이에게 더욱 마음을 썼습니다. 그러던 오빠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댁으로 모여달라는 말에 남편과 함께 나서긴 했지만 감은 썩 좋지 않았죠. 간만에 마주 앉은 오빠와 올케이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얼굴에서 미처 감추진 못한 생채기를 발견한 저는 이제 하다하다 이것들이 서로 쥐어뜯고 싸운 건가 싶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있어요. 엄마가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말이 도와주세요지 말투는 당장 돈 내놓으라는 투였습니다.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로서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거든요. 돈 필요할 때 아니면 가족 찾는 인간이 아니니 이번에도 돈 필요하니 우리를 찾았겠죠. 엄마가 싸늘한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유산 남겨준 지 얼마나 됐다고 돈 이야기를 꺼내느냐. 그게 적은 돈도 아닌데 그건 다 어디다 팔아먹고? 그래도 제 어머니에게는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거라 기대했는지 오빠와 올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수익률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원금이 반토막도 안 남았어요. 이거 안 메우면 당장 집을 빼야 할 판인데 수민이도 있는데 길거리에 나 앉을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이번 한 번만 딱 도와주세요. 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내가 너희들을 모시면 모셨지. 너희들이 나를 모시겠느냐? 나는 분명히 말했다. 나는 이 집에서 혼자 살 테니 이제 너희들 문제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하거라. 엄마의 단호한 거절에 오빠가 버럭 성질을 부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그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걸 못 들어줘요. 네?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결국 자식들한테 돌아올걸. 저 인간이 미쳤나 싶어 한마디 하려는데 엄마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네 놈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돈 맡겨놓은 듯 굴어! 그간 이 집 기둥뿌리를 몇 채나 뽑아먹은 놈이 염치가 있으면 어떻게 제 어미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강탈하려 들어? 네 놈이 도둑놈이지 자식놈이냐? 뭐?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어디 네 놈이 내 도움 없이 밥 빌어먹고 산 적이 있더냐? 평생을 제 앞가리 못하고 산 반편이 같은 놈이 제 부모 없었으면 자식 건사하고 살 주제도 못 되는 놈이 어디서 뻔뻔하게 주둥이를 들려! 천둥 같은 엄마의 호령에 그 뻔뻔하던 오빠놈도 주춤했습니다. 늘 제게 납작 엎드리는 모습만 보았지 항상 만만하게 생각하고 제 지갑으로 여기던 엄마가 제게 저런 막말을 쏟아내리라곤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그간 쌓일 대로 쌓인 것들이 제대로 터진 모양인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셨습니다. 네 잘못으로 길바닥에 나 앉을 지경이면 당장 나가서 밥벌이할 생각을 해야지. 자식까지 딸린 놈이 제 부모 갉아먹을 생각으로만 만만하구나. 내 죽어도 너한테는 이 집 내줄 생각 없으니 나가서 투자금을 찾아오든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네 놈 좋을 대로 살아라.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더니 우악스럽게 아들 내외를 잡아 끌고 선수 집 밖으로 쫓아내시고는 문을 쾅 닫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내내 얼빠진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여전히 분을 참지 못하시고 씩씩대시던 엄마가 저희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장서방한테는 정말 못 볼 거를 보였네. 내가 그간 천지분간 못하고 저놈 하나 사람 만들지 못한 벌을 이렇게 받는가 봐. 너한테도 맨날 이런 꼴만 보면 미안하다. 평생 이런 추잡스러운 꼴만 보게 만들었으니 어미한테 정이 안 떨어지려야 안 떨어질 수가 있었겠어. 내가 너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다. 면목이 없어. 주저앉아 흐느끼는 엄마를 제 남편이 부축해 일으켜 드리고는 어쩔 줄은 몰라 했습니다.
저는 참담한 기분을 느끼면서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엄마의 반응에 이제는 정말 예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거라는 신랄 같은 기대감 역시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마와는 달리 여전했던 오빠와 올케는 엄마에게 쫓겨난 날 이후에도 엄마 집 앞을 찾아가거나 저와 제 남편, 엄마한테 수백 번 전화를 돌리며 돈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간아, 양심이 있으면 그만 귀찮게 굴고 네 앞가림은 네가 해라.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으면 이제 정신 차릴 때도 한참 지났다. 너 진짜 수민이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조카를 생각하면 더 이러면 안 되지. 너 진짜 수민이 길바닥에 나앉는 꼴 보고 싶어? 정말이지 답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평생을 대면대면하게 살아온 저한테 이 정도인데 엄마가 얼마나 시달리고 계실지는 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요새도 집 앞으로 찾아오고 그래요? 그러든지 말든지 절대 문 안 열어줬다. 이제 보니 내가 아들이 아니라 짐승 새끼를 키웠어. 짐승도 저 키워준 어미는 안 물어뜯으니 저건 악귀다, 악귀야. 엄마 입에서 나오는 오만 정이 다 떨어졌다는 말투에 제가 다 놀라울 지경이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전에 원망했던 엄마 모습은 없는구나 싶기도 했어요. 잘하셨어요. 마음 약해지지 말고 지금 하는 대로 하세요. 온 가족의 싸늘해진 태도에도 불구하고 오빠와 올케는 지배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시달렸을까 엄마에게서 온 가족 호출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그간 내내 문정박대 당하다 뜻밖의 받은 엄마의 연락에 헐레벌떡 달려온 오빠네외가 뭐라도 떨어질까 싶은 기대감에 눈을 번쩍거렸습니다. 엄마 마음을 약하게 만들 심산인지 수민이까지 대동한 오빠네외가 정말 징그럽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조카의 풀죽은 얼굴에 그만 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간 아들 내외에게 학을 때도 제대로 뗐던 엄마가 무슨 일로 온 식구들을 불러 모았는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내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았다. 순식간에 모든 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화제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장모님, 알츠하이머라면 치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남편이 엄마께 되물었습니다. 그래, 맞아. 치매. 나 치매란다. 돈 받을 생각 만만이었던 오빠 내외는 뜻밖의 화제에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아, 치매요? 치매시라고...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검사는 또 언제 받았어? 니들 아버지 돌아가시 전부터 조짐은 있었어. 최근에 내가 원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았다 보니 증상이 심해져 저번 주에 검사를 받았는데 어제 결과가 나왔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라며 오빠 내외를 빤히 쳐다보는 엄마의 눈길을 내외가 잽싸게 피하더군요. 그러든지 말든지 제겐 엄마의 치매 소식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대요? 치료하면 된대? 그것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 이제 치매면 앞으로 그리 오래 살지도 못하겠지. 니들 내 집 그렇게 탐내더니 잘 됐구나. 전부터 말했지만 나는 이 집에서 죽을 생각이다. 앞으로 나랑 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 나 갈 때까지 수발 들어주는 사람에게 나중에 이 집 몫을 더 떼어주마. 그렇게 돈 좋아하는 너희들이니 불만은 없겠지? 갑작스러운 제안에 다들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때 올케가 정적을 깨고 외쳤습니다. 아가씨가 모셔요. 뭐요? 제가 황당해서 되묻자 올케가 소리를 질러댔어요. 치매 환자 모시는 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우린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머니까지 못 모셔요. 아가씨 유산 받았으니까 아가씨가 모셔요. 야, 잠깐 있어봐. 별로 좋지도 않은 짱구를 굴리는 모양인지 오빠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있긴 뭘 있어. 요새 치매 걸린다고 금방 죽는 줄 알아? 10년, 15년씩도 치매 환자로 산다던데 그러면 너 어쩔 건데? 집 한 돈 언제 받을 줄 알고 혹을 또 하나? 나 못해, 안 해. 진짜 말이면 단줄 하나. 엄마 앞에 앉혀놓고 언니 말 가려서 못해요? 애도 듣는데 정말 부끄럽지도 않아요? 난 그런 거 몰라. 모르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 말을 끝으로 올케가 오빠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 자식도 버려두고 씩씩대며 나가는 꼴을 보니 제 딴엔 부하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한마디도 않던 수민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할머니 수발 들 테니까 제발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아이의 말에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중학생도 되지 않은 아이의 입에서 오죽하면 저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저는 수민이를 끌어안고 사과했습니다. 수민아, 고모가 미안해. 어른들이 네 앞에서 못 볼 꼴을 보였다. 미안해, 수민아. 딸과 손자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는 엄마의 얼굴이 참담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이를 진정시키고 저는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오빠와 올케에게 번갈아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남편 전화로도 걸어보았는데 역시나였어요. 집에서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곳에 차단을 박은 거였습니다. 정말 뭐 이렇게 기막힌 인간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제 자식이 집에도 안 돌아오는데 찾을 생각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도록 여전히 오빠 내외는 저와 제 남편의 연락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둘 다 직장 다녀서 내도록 엄마 곁에 붙어 있을 수는 없지만 아직 초기 치매일 때는 우리 일하는 동안은 도와주실 분 구하고 나도 여기 드나들 테니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거야.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그렇게 해봐요. 응? 엄마 기분을 풀어드리겠다고 하는 말에도 엄마는 별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매일같이 엄마 집에 드나들던 어느 날 뜻밖에도 오빠와 올케를 오랜만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제 놀란 기색을 보고 여전히 엄마 집에 머물던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제 자식을 몇 날 며칠을 제 어머니 댁에 버려놓고 차마 안 올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 앞으로 할머니랑 같이 살게요. 엄마 아빠 이제 저 안 찾으셔도 돼요. 아이의 황당한 말에도 두 내외가 눈만 꿈뻑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올케가 하는 말에 그만 기가 턱 막혀버렸어요. 그래, 뭐 너도 클 만큼 컸고 엄마 아빠랑 고생하느니 할머니랑 사는 것도 괜찮겠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습니까? 어이가 없어 오빠를 돌아보았더니 이놈도 별반 생각이 다르지 않아 보여 더 열이 뻗쳤습니다. 손자가 할머니랑 같이 살 수도 있지. 칠매 할머니랑 같이 살 생각을 다 하고 우리 아들이 효자네. 지금 다들 제정신이야? 애 나이가 몇 살인데 치매 환자를 돌보게 하겠다는 거야? 당신들 아들이에요. 정신 차려요. 상식을 벗어난 오빠 내외의 언동에 제가 다 정신이 이상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 것들이 기어이 인간이기를 포기했구나. 이제 니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 니들 같은 빌어먹을 종자들은 수민이 부모될 자격도 없다. 애는 내가 키울 테니 니놈들은 죽어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는 이미 분노로 제정신이 아니셨습니다. 저러다 쓰러지진 않으실까 저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알츠하이머라는 내 말은 거짓말이다. 내 니놈들 하는 꼴이 하도 괘씸해 어떻게 나오나 지켜보려 했는데 나를 버리려 드는 거야 놀랍지도 않았다만 제 자식까지 버리려 들어? 이 친증만도 못한 것들! 인간도 못되는 것들! 뒤로 넘어가시라는 엄마를 부축하면서도 알츠하이머가 아니라는 말에 저도 같이 넘어갈 것 같은 기분이 되었습니다. 이 우스운 꼴이 우습지가 않아서 슬펐어요. 알츠하이머가 아니라니 지금까지 나 갖고 놓은 거야?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되레 저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오빠를 바라보며 저놈은 평생 인간 되기는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꼴을 보고서야 내 니놈한테 정을 떼다니. 내가 등신이다. 내가 등신이야. 앞으로 니놈이 길바닥에서 빌어먹든 얼어 죽든 내 아들은 이미 죽은 셈 칠 테니 니놈과의 부모 자식년은 여기까지인 걸로 하자. 니놈 얼굴 보기도 구역질이 날 것 같으니 내 집에서 썩 나가라. 아니 그럼 집 한도는... 이 와중에 돈 얘기를 주절대는 올케에게 한 대 올려붙이고 싶은 걸 간신히 참고 두 내외를 내쫓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두 내외가 뒤늦게 저에게 접촉을 시도했으나 이번에는 저희가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이러다 정말 우리가 죽는 꼴을 볼 거냐는 등 별 시덥지 않은 문자가 계속해서 왔지만 모르쇠로 대응했죠. 남은 재산 하나 없이 알거지가 된 데다 생활력도 없으니 정말 길바닥에 나앉을 날이 목전일 겁니다.
돈 나올 구석인 제 모친과 동생에게도 완전히 버림받았으니 이제야 세상의 냉혹함을 온몸으로 부딪히게 되겠지요. 이젠 정말이지 그 꼴로 오빠 내외가 죽는데도 별 감흥이 일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 이후로 수민이는 엄마와 같이 살고 있어요. 저희 부부도 자주 들려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 정서는 오히려 제 부모와 살 때보다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들 내외와 드디어 완전히 절연하고 그 허전함을 예쁜 손자 보는 낙으로 채워가고 계십니다.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지 않은 인간을 혈연이라고 무작정 감당할 수는 없죠. 부모 자식이라고 내만 같지 않은 게 씁쓸하지만 저희는 이제야 비로소 평화를 찾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의 제 가족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딸 하나를 둔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로 살고 있어요. 작게 알바 같은 일들은 해봤지만 아이를 낳고 나선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저와 남편은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집안끼리 결혼할 때가 되어 소개받고 한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쯤 만났을 때 이미 결혼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남편은 그 지역에서 괜찮기로 손에 꼽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영세한 회사의 격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오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당시엔 전문직을 가졌거나 공무원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야 여자가 결혼을 하고 회사를 다니기 굉장히 힘든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물론 놀면 뭐 하나라는 생각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것저것 일을 해본 것은 있지만 거의 아르바이트 수준이었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그냥 아이 낳고 살림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전형적인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남자였어요.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해야 하고 내조 잘해야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남자 말이죠. 뭐 이 나이대 남자들은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말입니다. 결혼 생활이 마냥 평탄하거나 행복한 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남편의 성격에서 알 수 있듯 남편은 가부장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말은 들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제가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크게 많지 않았고 말이죠. 게다가 시어머니도 보통이 아니신 분이었기 때문에 시집살이도 꽤 고됐습니다. 뭐 요즘 같은 또 제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이혼했을 것 같긴 해요. 그 어디에도 정부치고 살 만한 것들이 없긴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었고 게다가 하나뿐인 딸이 제 발목을 늘 잡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 정도였어요. 그냥 폭언이나 막말을 할 때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법도 상당히 열심히 연말을 했고 말이죠. 사실 저희 같은 환경의 집안에서 딸 하나를 낳았다 하면 굉장히 난리가 날 법도 한데 사실 이 문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무 소리도 할 수 없긴 했습니다. 첫째를 낳고 몇 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어머니의 갖은 구박이란 구박은 다 받다가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검사를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분명 너한테 문제가 있을 게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제 모든 검사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고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남편분도 한번 모시고 와보세요. 불임의 경우 남자 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요즘은. 우리 아들이 지혜빌 닮았으면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건 모르는 일이니까 한번 모시고 와보세요.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의사의 그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를 믿지 않았고요. 저를 병원 몇 군데나 더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오자 남편에게 병원을 한번 가보라고 넌지시 얘기했죠. 그래도 아들은 낳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검사 결과는 역시나 남편 쪽의 문제였어요. 정자의 개수가 정상에 비해 훨씬 작고 활동도 좋지 않다고요. 사실상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믿을 수 없어 했고 이번에도 병원 몇몇 곳을 더 가봤지만 역시나 결과는 같았어요. 그러게 네가 처음부터 아들을 낳았으면 될 일 아니냐. 마지막 병원에서 이제는 물 건너간 손주를 생각하며 울컥했는지 그렇게 소리쳤어요. 그것도 의사 앞에서 말이죠. 그 모습을 보던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아이의 성별을 결정하는 건 굳이 따지고 보면 남자 쪽 유전자예요. 여자의 유전자는 성별을 결정하지 못해요. 염색체가 하나거든요. 아마 그 의사 선생님은 제가 험한 소리를 들을 것 같으니 더더욱 그렇게 말해 주신 거겠죠. 시어머니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에 한참을 입을 비죽이더니 더 이상 아들이나 임신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어쩌겠어요? 본인 아들과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데 절 탓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딸아이가 나고 자랐으니 자신의 아빠와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크진 않았겠죠? 당연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딸아이는 아빠와 할머니를 참 싫어했어요. 그건 지금도 그렇고요. 엄마 호강시켜주겠다고 자기가 성공해서 엄마에게 그 누구도 나쁜 소리 못하게 하겠다며 딸아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딸이라고 공부는 해서 뭐하냐며 제대로 된 학원 하나 보내주지 않는 아빠에게 원망 섞인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말이죠. 그 결과 딸아이는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제일 처음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저는 아빠랑 할머니한테 제대로 된 지원 하나 받지 않고 그냥 오로지 제 노력만으로 이렇게 좋은 대학 들어온 거니까 어디 가서 제 자랑하지 마세요. 그 소리를 들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딸 보고 괘씸하다고 했지만 뭐 본인들이 늘 입에 달고 살았던 소리가 딸이 좋은 대학 가서 뭐하냐, 학원 보내서 뭐하냐 였기 때문에 딸아이에게 뭐라 더 말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회사의 연구원으로 취직했고 거기서 사위를 만났어요. 사위도 마찬가지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집도 굉장히 잘 살았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사돈댁이 굉장히 부자에 많이 배운 사람들 같아서 제가 기가 죽었고 남편이 나오면서 구시렁거렸었거든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렇게 잘난 채들이야? 하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의 말과는 달리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와 사위의 결혼도 자신들만 좋다면 찬성이라며 집안이 이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반대 한번 하지 않고 허락했고 또 상견례 자리에서 남편이 조금 무례한 질문과 말들을 했을 때도 허허 실실 웃으시며 대답하셨거든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너라도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엄마는 딸이 엄마 팔자 담는다고 하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고 무서웠는데 넌 아닌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다행이야. 그런 말 하지 마. 난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할 거야. 그렇게 말해주는 딸아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아무튼 딸아이는 정말 좋은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대접받으며 살고 있어요. 아직도 말이죠. 가끔 딸아이의 시부모님들이 딸아이를 금이야 우기야 아껴주는 걸 보면 너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부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언젠가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엄마 호강시켜 줄 거야. 꼭.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네가 잘 사는 게 엄마가 행복한 거야. 아니야. 두고 봐. 딸아이는 그 이후에 몇 번이나 저에게 취미 활동 같은 걸 할 수 있게 이것저것 학원들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배운 것들이 꽃꽂이, 커피, 뜨개질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꼭 재밌었는지, 적성이 맞는지 이런 걸 묻곤 했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건 왜 그렇게 물어봐? 엄마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음 해서. 내가 일을 했으면 좋겠어? 단순히 돈을 벌어라 이게 아니라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거든. 난 그냥 엄마의 꿈을 찾아주고 싶은 거야. 라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는 딸에게 엄청나게 감동했어요. 그리고는 조금 더 열심히 이것저것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실 저는 요리를 하는 게 엄청 재밌는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됐어요. 억지로 할 땐 몰랐는데 어쩌다 배우고 보니 정말 재밌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재능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도 제 음식 솜씨론 뭐라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은 게 있냐는 딸아이의 질문에 주저없이 요리라고 했고 딸아이는 정말 기뻐했어요. 제가 뭔가를 배우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한 게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요리를 배우던 어느 날 딸과 사위가 찾아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어머니 요리를 먹어보고 드린 말씀인데 식당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요?
혼자 먹기엔 너무 아까운 솜씨라. 창업을 한다는 게 힘든 일이긴 하니까 엄마도 충분히 고민해보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난 엄마가 새로운 일을 해봤으면 싶어서 적극적으로 찬성이야. 라고 말이죠.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인제 와서 그런 일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를 말입니다. 딸아이와 사위가 창업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들이 투자하겠다 했지만 그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긴 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 즈음이었어요. 그 일이 터진 게 말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원래 척추가 상당히 안 좋으셨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그게 더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셨습니다. 물론 걷는 건 더더욱 힘들어 하셨고요. 수술 받아. 아이고, 됐다. 그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불편하고 말면 될걸. 다른 것도 아니고 허리가 아픈 건데 뭐가 좀 불편하고 말고야. 수술 받아. 혹시 비싸서 그래? 척추 수술 비용만 거의 2천만 원이었거든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엄마를 보니 정말 그대로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남편 몰래 모아온 돈이 있긴 했지만 그걸론 모자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수술 시켜드려야 할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그 소리에 정말 놀랬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돈이라도 달라는 거야, 뭐야? 노인네가 저러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아파하는데 수술은 시켜드려야지.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 척수 수술, 그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만 있어? 어차피 늙은 사람 뭐하러 고쳐서 더 오래 살게 해? 그냥 그대로 누워있게 둬. 척추만 아픈 것도 아니고 전신이 다 아픈 것 같더만. 어차피 수술해도 오래 못 살아.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술비를 주지 않는 건 않는 건데 저는 남편의 그런 말에 더더욱 상처받았습니다. 정말 우울해질 정도로 말이죠. 그날 저녁에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저 사람에겐 인간도 아니었구나. 우리 집안은 저 사람에게 정말 벌어지만 못한 존재구나 하는 것이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디서 듣고서는 알았는지 딸아이가 보내준 1,000만 원으로 무사히 친정어머니 수술을 시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남편이 그러더군요. 혹시 당신이 어디서 나 몰래 빼돌린 돈으로 준 거 아니야? 10원짜리 하나까지 본인이 다 체크하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큰 돈을 꺼내가는 걸 모를 리 있어요? 제가 그렇게 정색하며 말을 하자 본인도 그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입을 삐죽이더군요. 아니면 장모님이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서 수술을 해? 한두 푼 보태준 것도 아니면서 그건 뭘 그렇게 궁금해해요? 당신 돈 가져다 쓴 거 아니니까 신경도 쓰지 마요. 제 그 말에 할 말이 없었는지 그냥 혼자 구시렁대곤 말았습니다. 만약에 딸아이가 준 돈으로 수술시켜 드렸다고 하면 또 한바탕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 노인네 수술할 돈으로 자기 부모한테 효도나 하지 하면서 말이죠. 저는 사실 그 일 이후로 완전히 남편에게서 정을 뗐어요. 사실 그런데도 이혼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딸아이에게 부담이 될까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제가 집에서 나왔을 때 딸아이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더 많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사돈댁에서도 뭐라고 생각하실지 걱정이 되었고 말이죠. 그래서 이혼은 생각했다가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언젠가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냥 아버지랑 헤어져. 예전엔 나 때문에 아버지 없는 자식 만들기 싫어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젠 나도 다 컸고 결혼도 했는데 뭔 상관이야. 그래도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사실 그전엔 남편이 저에게 모질게 굴긴 했어도 그간 살아온 정 같은 게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후론 그마저도 다 사라졌어요. 게다가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젊은 시절 그렇게 며느리를 괴롭혔던 시어머니들도 나이가 들면 한풀 꺾인다고들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는지 그럴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꽃게탕이 좀 먹고 싶다. 어머니, 꽃게가 철이 아니어서 구하기도 힘들고 또 구한다 하더라도 살이 없을 텐데 혹시 다른 거 드시고 싶으신 건 없으세요? 시애미가 먹고 싶다 하면 뭐든 도달지 말고 하면 그만이지. 뭐가 이유가 그렇게 많아? 내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직도 말이죠.
며느리가 곧 환갑이 되어 가는데요. 또 그렇게 억지를 부려서 해다가 주면 "뭐 살이 없네. 너는 어디서 이런 개를 구해서 왔네." 하면서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억지를 많이 피우셨어요. 저는 그 일 이후 딸과 사위가 제안한 창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남편 얼굴만 보고 있으면 정말 복창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곧 은퇴를 하는데 그러면 같이 보낼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군요.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물론 불같이 화를 내며 안 된다고 했지만 딸아이와 사위가 자금을 대준다고 하니 딱히 반대할 명분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전에는 자기 엄마밖에 모른다고 막말하길래 그럼 딸내미한테 좀 잘하길 그랬냐. 아들 아니라고 구박하면서 학교도 학원도 보내는데 한 푼도 안 준다고 입버릇처럼 말한 거 잊었냐. 애는 아직도 그거 기억하고 있다고 하니 쩝 입맛을 다시며 입을 다물더군요. 자기가 생각해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이유로 지금도 딸내미 앞에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니까 말이죠. 원래 뭐라고 한 적이 한 번 있긴 했어요. 제 생일엔 선물이다, 현금이다, 밥이다 거하게 챙기면서 지 아빠 생일엔 계좌로 용돈을 붙이고 전화 한 통 한 게 다였거든요. "너는 네 엄마랑 날 이렇게 대놓고 차별을 하냐? 어? 아버지도 저 딸이라고 하나도 해 주는 거 없이 키우셨잖아요. 솔직히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말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먹여주고 입혀줬으니 전 딱 그만큼의 도리만 할 겁니다. 저한테 그 이상을 바라시는 건 너무 염치가 없으세요." 정색하며 우다다 이야기하는 딸아이의 모습에 그 이후로는 절대 그런 말들을 딸아이 앞에선 꺼내지 않습니다. 본인도 부끄러운 줄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창업 문제도 제 앞에서만 뭐라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했을 뿐 딸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언젠가 한번 "너는 할머니는 안 보이냐?" 타박했다가 할머니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으시냐? 아들 아니라고 구박밖에 더 했냐? 지금 저한테 뭔가를 바라시는 건 너무 양심이 없으신 것 같다며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론 손녀 얘긴 잘 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나와도 그 싹퉁 바가지 정도로만 얘기했고 말이죠. 물론 저에겐 "네가 하면 뭘 하겠냐"는 둥, "너는 그냥 조용히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는 둥, 네가 요리 잘한다고 하니 진짜 그런 줄 아느냐는 둥 그런 소리를 해대긴 하셨지만 말입니다. 거의 망하길 바라며 저주하다시피 했지만 그 두 사람의 말과는 반대로 초반부터 장사가 꽤 괜찮게 됐어요. 물론 그마저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오픈빨이라는 둥, 원래는 처음엔 장사가 잘 된다는 둥, 여전히 그런 말만 해댔지만 말입니다. 저도 장사에 재미를 붙여가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시면 기분이 너무 좋고 한 번 오셨던 분이 다시 오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 모든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손으로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참 뭐랄까 뿌듯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제 더 이상 생활비가 어쩌고 하는 싫은 소리 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말이죠. 그전엔 생활비로 10만 원만 더 나가도 살림을 잘하네 못하네 사치를 하네 아니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번 돈으로 눈치 없이 뭔가를 사고 입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저희 친정 엄마에게 용돈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눈물이 나게 기뻤습니다. 그런 건 처음 해봤거든요. 제가 일이 바빠지자 남편과 마주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그건 당연히 시어머니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바쁘다더니 얼굴은 더 좋아졌네." 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한창 그렇게 바빠서 정신이 없을 때 시어머니 생신인 날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원래 시어머니 생신 땐 제가 음식을 했는데 이번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가진 못했어요. 평소에 해드렸던 것보다 가짓수가 조금 적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용돈을 더 챙겨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은 가게 휴무이기도 해서 오전 일찍 음식을 해 시댁에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다냐?" 아, 이번엔 가게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그래도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건 다 했어요. 미역국이랑 꽃게탕, 갈비찜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들고 온 미역국 냄비를 바닥에 집어 던지시더군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돈 좀 번다고 시어머니한테까지 유세를 떨 작정이지 네가?" 아, 아니 어머니. "어디서 이따위 음식들을 시어머니 생일이랍시고 들고 와.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어?" 아니 이게 다가 아니고 "뭐? 뭐가 더 있는데?"
아니 뭐가 더 있대도 너 요즘 오라고 해도 가게 때문에 못 온다. 뭐 해달라고 해도 바빠서 못 한다.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인 줄 알아?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저도 그동안 쌓였던 게 터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아니 어머니, 제가 진짜 바쁜 게 사실이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닌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이 60이 다 돼서 아직도 이렇게 시어머니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가 있는지요.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네요. 다른 댁 시어머니들은 그래도 나이가 들면 성격도 유해진다는데 어머님은 왜 갈수록 점점 더 괴팍해지시는지도 모르겠고. 뭐? 괴팍? 이게 말 다 했어? 하면서 시어머니가 그대로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어찌나 힘도 좋으신지 전 그대로 끌려갔어요. 그렇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저를 한참을 머리를 쥐뜯고 나서야 놓아주었습니다. 전 그대로 그 집을 나왔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앉아 있는데 남편이 왔어요.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다 들었다는 듯 들어오자마자 절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님이 바쁘다고 그동안 얼마나 당신을 봐줬는데 생일에 평소만 못하면 어른으로선 당연히 서운할 수 있는데 거기다 대고 시집살이니 괴팍하다느니 그런 얘기를 해? 지금 당장 다시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어머님이 안 받아주신다고 해도 빌어. 당장! 그런 말까지 들으니 더 서럽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제 편이라거나 절 이해해 주거나 했던 적이 평생 가야 없긴 했지만 이 나이에 이 꼴을 당하고 앉아 있는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들어볼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대뜸 소리만 지르는 저 모습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갔어요. 당신 눈에 내 꼴은 안 보여? 라고 말이죠. 남편은 처음 보는 저의 그런 모습에 상당히 놀란 듯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어른이 말 안 들으면 자식한테 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어머니 자식이야? 난 우리 엄마 자식이야. 며느리도 자식이지 뭔 소리야? 당신 여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 대한 거야? 어머님이 나를 단 한 번이라도 자식으로 생각해 준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어머님을 부모로 대해. 나는 이 집 종밖에 더 어딨어? 그리고 며느리도 자식? 그렇게 따지면 사위도 자식인데 당신 우리 집에 어떻게 했어? 남보다 못했잖아. 제가 그렇게 몰아붙이니 남편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어벙벙한 얼굴로 서 있더군요. 그 모습조차 너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난 이제 안 할 거야. 며느리 노릇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싫으면 이혼하든가. 그렇게 말하고는 집에서 나와 그대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러곤 무슨 일로 왔냐는 친정 엄마의 말에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왔다는 말과 함께 며칠 정도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남편에게 연락이 와 있더군요. 내가 미안하니까 그만 집으로 들어와. 언제까지 나가 있을 거야? 잘못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로 이혼할 마음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그렇게 저에게 사과한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봐주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말이죠. 그랬으면 안 됐는데 전 그렇게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남편과 시어머니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난폭하게 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 하는지 한번 보러 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게로 지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는 밥을 먹고 갔어요. 물론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말이죠. 자주 그랬습니다. 한두 번이면 저도 뭐 그러려니 할 텐데 손님이 많은 시간마다 그러고 와서 몇 시간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가게 직원들한테도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모인 날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바쁜 시간은 피해서 오시거나 아니면 횟수를 좀 줄여달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정말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아니 그 정도도 못 해줘서 시애미한테 언제 와라 오지 마라 하는 게냐? 너는 대체 전에 나한테 그렇게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뭐라고요? 할머니, 엄마 때렸어요? 그 자리엔 딸도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자기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말을 내뱉었다가 딸이 소리를 버럭 지르자 아차하는 얼굴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뻔뻔한 얼굴로 돌아 말했어요. 어른이 자식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가 우리 엄마가 할머니 자식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자식 대접을 해주긴 하셨어요?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서 일시키고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뻑하면 불러내서 괴롭히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막대해요? 할머니는 양심이란 게 있으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식? 자식이요? 딸아이의 그 말에 시어머니도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지 잘났다고 어른한테 아주 막 대들지? 너네 집 시부모님들은 아냐? 네가 이렇게 버릇없고 막대 먹어낸 거? 저희 시어머니는 저한테 진짜 잘해주셔서 그런 거 모르시거든요. 할머니처럼 맨날 불러내서 괴롭히고 일시키고 그런 걸 하지 않으셔서 앞으로도 모르실 거고요. 저는 원래 세상 시어머니는 다 할머니 같은 줄 알고 얼마나 겁을 먹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진짜. 시어머니는 그대로 딸아이를 때리려는 듯 손을 들었지만 딸아이는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엄만 몰라도 저는 절대 안 참아요. 이대로 저 때리시면 전 바로 병원 가서 진단서 끊고 신고합니다. 시어머니는 딸아이의 그 모습에 기가 질린 듯 손을 내려놨습니다. 어디서 저런 게 할머니만 하겠어요. 엄마, 나와, 가자. 그렇게 딸아이의 손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딸아이는 저를 데리고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곤 당장 이혼하라며 닥달했습니다. 이제 엄마,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 돈도 벌고 충분히 독립할 수 있잖아. 난 엄마가 거기서 그런 취급받는 거 더는 못 보겠어. 딸아이의 그런 말에도 그리고 저도 여기서 더는 살아선 안 되겠다 생각했지만 선뜻 이혼이 마음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저를 덜 괴롭힌 것도 있었고 말이죠. 게다가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것에 정신을 쏟을 여력이 없긴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버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쯤까진 식당이 바쁘긴 했지만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동네에서 맛집이라고 소문이 조금 난 정도?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바쁘다고 하면 매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본다고 그렇게 바빠? 하여간 쓸데없는 짓 하는 데 뭐가 있어. 냅둬라. 주제에 뭐 한다고 유세 떨라 그러나 본데 요즘 자영업이 얼마나 망하니 망하는데 얼마 못 가. 사실상 거의 악담 수준이었습니다. 망하라고 고사만 안 지냈지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어머니가 다시 몸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이번엔 척추가 아니라 심장 쪽 문제였는데 수술로 뭔가를 넣지 않으면 오래 살지도 못하고 살더라도 굉장히 힘드실 거란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그걸 또 저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수술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엄마 딸 이제 돈 벌어.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식당 일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쓰나. 엄마 아픈데 보태는 게 함부로 쓰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의 그 말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번엔 수술비를 전액 제 돈으로 냈습니다. 남편에게도 따로 말하지 않았고 말이죠. 물론 모아둔 돈 거의 다 써야 했지만 그 어떤 금액도 엄마가 아프지만 않다면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병원에 들고 갈 죽과 반찬들을 싸서 나가는데 남편이 절 잡더라고요. 장모님 심장 수술하셨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는지 중요한 거 아니고 왜 말 안 했어? 전에 엄마 척추 수술할 때 일이 생각나서 아예 얘기하지 않은 거였거든요. 뭐 얘기한다고 해서 걱정을 하거나 뭘 해줄 사람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얘기하지 않은 건데 남편은 다른 부분에 꽂힌 듯 했어요. 수술비 어떻게 했어? 들어보니 심장 수술이 한두 푼이 아니라던데. 그게 왜 궁금한데? 장모님이 그 돈이 있을 리 없고 당신이나 희은이 돈 받은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한들 그게 뭔 상관이야? 당신한테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랑 왜 상관이 없어? 당신 돈이면 그건 공동재산이니까 나한테도 논의해야 있고 희은이 돈이면 대체 언제까지 자식한테 손 벌려가며 병치레야 하는데 그것도 지 부모 아니고 왜 할머니를. 결국 돈 얘기더군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그게 왜 공동재산이야? 그럼 나는 내가 번 돈인데 당신한테 생활비를 왜 줬어? 그걸 생활비 줬다고 할 수 있어? 말 그대로 최소한 먹고 자고 할 비용을 준 거지. 가스비, 전기세, 그리고 장 보는 비용 등등. 정말 생활에 필요한 금액 말고 10원 한 장 당신이 나한테 돈을 더 준 적이 있어? 매달 어디에 얼마 썼는지도 보고받았잖아.
남편은 그 말에 입을 다물더군요. 할 말이 없었겠죠. 하지만 그 뻔뻔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럼 당신도 나한테 생활비 줘. 그럼 네가 살림도 해. 너무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싶더라고요. 당신이 살림 살고 요리하고 다 해. 그러면 내가 생활비 줄 테니까. 대신 매달 어디에 얼마 썼는지 나한테 꼭 보고하고.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지 입을 삐죽거리더군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남자랑 여자랑 같아? 뭐가 다른데? 그리고 그래서 당신이 여태 나 그렇게 취급하면서 살았잖아. 왜? 그걸론 아직 부족해? 그렇게 또 한바탕 난리가 나며 그 일이 지나갔습니다. 아니, 저는 아무리 뻔뻔해도 본인 입으로 저런 소리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척추 수술 때 늙은이 그렇게 더 살아서 뭐하냐고 그렇게 막말을 하던 사람이 제가 그걸 다 얘기하겠냐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여기저기 상담을 다녔습니다. 물론 딸아이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저는 사실 사위나 사돈댁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더 못한 것도 있었거든요. 겉으론 괜찮다, 상관없다고 해도 속으론 무슨 생각들을 할지 사실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위는 진심으로 저의 그런 선택을 응원해 줬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선택을 정말 응원하고 존중합니다. 그동안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서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적도 많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저희 집에서도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아들 하시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 말에 굉장히 용기를 많이 받긴 했어요. 고맙기도 했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한참 이혼 준비 중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몰랐고 말이죠. 남편은 제가 그동안 계속 참으며 살았고 최근에 이렇게 장사하고 제가 밥벌이를 하면서도 별 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니 그냥 이렇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저에게 계속 막대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시어머니가 절 부르셨어요. 보나마나 반찬 같은 것들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심부름이었을 거라 가지 않을까도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시어머니 집에 갔었습니다. 물론 제 예상처럼 음식을 해달라, 청소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 부른 건 맞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모습이 평소와는 달라 보이긴 했습니다. 어디 안 좋으세요? 시어머니는 한눈으로 봐도 어딘가 아파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긴 했어요. 제가 그렇게 묻자 아픈 몸을 하고도 저에게만큼은 지고 싶지 않은 건지 아니면 자신이 늙고 아프단 걸 저에게 보여주는 게 자존심이 상했던 건지 어떤 건지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냥 감기가 좀 걸렸을 뿐이다. 시애미가 뭐 해달라 하면 그냥 군말 없이 해주는 거지. 뭐 입을 그렇게 많이 대? 아프냐 한마디 물었을 뿐인데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저도 그래서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달라는 거 해드리고 나왔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그다지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이라더군요. 그래서 일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입원하셨더라고요. 원래 신장 쪽이 안 좋았었는데 요즘 들어 심해지셨던 모양이야. 그래서 투석을 받아야 한다네.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제가 무감각한 얼굴로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거든요.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내가 병원비는 다 냈어. 뭐 병원비 낸 거 두고 뭐라고 할 생각도 없었어요. 저희 엄마한텐 늙어서 그렇게 병원에 돈 들여가며 살아선 뭐하나 하더니 자기 엄마 아프니까 한 번에 망설임 없이 그렇게 병원비를 낸 게 웃기긴 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 뒤로 한 말에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투석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 다음엔 당신이 좀 내. 무슨 소리를 하나 잠시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모르겠다는 얼굴로 남편에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왜? 저의 그 말에 오히려 남편이 황당한 얼굴을 하더군요. 정작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는 건 저였는데 말입니다. 왜냐니? 어머니 아프신데 그럼 안 하려 그랬어? 당신은 안 했잖아. 우리 엄마 아플 때. 그 말에 남편이 잠시 굳은 듯 했어요. 아마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들이 스쳐 지나간 거겠죠.
제가 단호한 얼굴로 대체 왜 그래야 하는 건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계속 바라보고 있자 남편은 저를 달래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물론 그게 통할 리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아직 마음에 두고 있었어? 그래, 내가 미안해. 그니까 그건 다 있고 이젠 장모님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자식 노릇 제대로 하자. 여태 한 번도 그런 소리를 한 적 없으면서 인제 와서 그러는 게 정말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알기론 투석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 혼자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맨날 돈, 돈 했던 양반이라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은 건 또 아닌 겁니다. 그 속내가 뻔히 보여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자기가 잘못했다 사과한 게 통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호구같이 굴었으면 그럴 수 있었는지 지나간 날들이 정말이지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여보, 우리 불쌍한 엄마, 우리가 모시고 살자. 가만두니까 아주 그냥 웃기는 소리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그 말까지 듣고선 제가 픽 웃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왜 웃냐는 듯 바라봤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네. 일단 나는 당신 엄마 아픈 거에 10원 한 장 보탤 생각 없어. 그건 당신도 할 말 없을 걸로 생각해. 당신이 그랬잖아. 늙었으면 그냥 가만히 죽지. 왜 병원에 돈을 갖다 바치냐고. 그건 내가 방금 잘못했다고 했잖아. 자기 엄마 아프니까 인제 와서 하는 사과? 그걸 내가 진심으로 믿을 만큼 멍청해 보여? 그리고 내가 그동안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한테 당한 게 얼만데 내가 번 돈을 거기다 갖다 바치냐? 내가 미쳤어? 당신 말을 꼭 그렇게 해야 해? 엄마가 아프시다는데? 우리 엄마 아플 땐 더 했잖아. 그래서 뭐 똑같이 갚아주기라도 하겠단 거야?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어떻게 갚아줘? 그러려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괴롭혀야 되는데. 당신 진짜 말을 자꾸 그렇게 할래? 나랑 안 살 거야? 그래, 안 살 거다. 기다렸다는 듯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고 제 그 말에 남편이 굳었습니다. 방금 본인이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이내 이해를 했는지 버벅대며 말을 이어가더군요. 아마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곤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듯 엄청나게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혼이라도 하겠단 거야? 그래, 이혼하겠다는 소리다. 이미 변호사 만나고 있었는데 잘 됐네. 그 시기가 좀 당겨지겠네, 나도. 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남편은 정말 놀란 듯 했어요.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이랑 당신 엄마한테 그런 대접받으면서 살 걸로 생각했어? 대체 뭘 믿고? 제 그 말에 남편은 여전히 어버버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그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멀쩡해 보이긴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지금 내 아들한테 소리를 지른 게 너냐? 어디서 남편한테 소리를 쳐? 여자가. 이제 곧 제 남편 아니게 될 예정이에요, 어머니. 뭐? 그게 뭔 소리냐? 이혼하겠다는 부분은 듣지 못했는지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래도 아픈 노인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나 화를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랑 이 사람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어머니도 이제 옆에 딱 붙어서 가노맡길 사람도 없는데 몸조리 잘하세요.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아프면 서럽잖아요. 라고 말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뒤통수를 한 대 퍽 하고 치더군요. 아픈 양반이 힘도 참 좋아요. 진짜 아팠거든요. 제가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네가 어디서 감히 그런 소리를 하는 얼굴이었어요. 지금 그게 아픈 시애미한테 할 말이냐? 그리고 여자가 어디서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 네가 한다고 해주면 다 해줄 성 싶으냐? 이제 돈 좀 번다고 이게 서방 무서운 줄 모르고 네가 지금 미쳤지?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걸 보니 기력이 다 돌아오신 듯 보였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큰 소리를 내는 건 실례잖아요. 그래서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얘기했어요. 이미 변호사 만나서 이혼 준비 중이고요. 만약에 저 사람이 안 해준다고 하면 소송까지 갈 생각입니다. 여태 저 사람이나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것들 다행히 휴대폰이나 그런 것들에 남아있는 게 많아서 소송하면 무조건 제가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때리신 거 아마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 있겠죠.
어머님이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하셔도 전 이혼하고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아니니까 막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아니, 저게, 저게, 어머니! 뒤에서 어머님이 쓰러지시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내 잠잠해진 걸 봐서 그마저도 쉬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겼어요. 이 집에 있는 것들은 최소한으로 챙겨 나오고 싶었습니다. 여기서의 기억들을 다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집을 나오고 미리 알아봤던 것처럼 옮겼어요. 사실 전부터 옮기려고 알아본 집이 있었거든요. 딸아이는 본인이 사주겠다고 했지만 전 그것도 부담이 된다고 혼자 천천히 하나하나 넓혀가고 싶다고 작은 집 하나를 월세로 얻어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가 집을 나갔다는 걸 알게 된 남편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문자가 왔지만 읽지도 않았어요. 잠시 뒤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연락이 되지 않자 남편이 딸아이에게 전화한 모양이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딸아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집 나왔다며? 잘했어. 세상 어떤 딸이 엄마가 집을 나왔다는데 잘했다고 하는지 원. 그 현실이 씁쓸해서 웃었습니다. 네 아빠가 전화했댄? 엄마 어딨냐고. 그래서 모르고 알아도 아빠한테는 알려드릴 생각 없으니까 나한테 묻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 집을 나온 뒤 본격적인 이혼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합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송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에 협박도 하고 빌어도 보고 저에게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듯 보였지만 전 하나도 받아주지 않았죠. 그리고 소송이 남편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갔고 남편도 그걸 인정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한번 보고 싶대.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뭐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본 모습이 마지막인데 제대로 인사도 안 했잖아요. 어쩌면 이제 살아생전엔 평생 볼 일도 없을 수 있으니 그냥 인사나 하러 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그간 미안했다. 그러니 그만하거라. 예상을 아예 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건너듣기론 병간호해주는 간병인들도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든다며 잘라냈고 음식도 워낙 까탈스럽게 굽는 바람에 스스로 그만둔 분들도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본인이 불편한 게 많아지고 힘이 드니 미안하다 사과를 할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사과 한마디로 물러설 거였음 시작도 안 했어요. 이건 제가 한두 번 당한 걸로 내린 결정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쌓여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한답시고 해결될 일도 아니죠. 전 어머니 며느리로 살 생각이 죽어서도 없어요. 그러니 포기하시고 어머니도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사세요. 평생 며느리 부려먹으며 편하게 사셨으면 이젠 좀 그래도 돼요. 제 말에 뭐라 하는 시어머니를 그대로 두고 사온 과일을 두고 나왔어요. 잘 지내시란 인사를 하고 말이죠.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많이 받지 않는 걸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 병원비에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받지 않았죠. 남편도 그 조건으로 더 시끄럽게 굴지 않고 합의를 해준 거고요. 그렇게 다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제 장사를 하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장사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제가 마련한 살림살이들이 늘어나고 요즘은 그 재미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은 까탈스러운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이 많은 듯 했지만요. 이제 제 마음의 반의 반이라도 알지 모르겠네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면 지금 전 시어머니 병간호나 하며 또 하루하루를 힘들고 우울하게 살아내고 있었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그냥 막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걸 절실하게 느끼길 바랄 뿐입니다. 그럼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일게요.